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병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아니,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유독 한 가지 병과 지독하게 얽혀 있어요. 그건 제게서 많은 걸 앗아갔고, 지금도 조금씩 제게서 인생을 빼앗고 있죠. 그렇게 제 인생의 암적인 존재인 그 병이 딱 한 번 제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병으로 인해 사람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은 네 식구였어요. 부모님과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까지요. 저희 집 가장인 아버지는 결혼을 늦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어머니는 초혼이었고 무려 40살이었던 아버지는 30살 때 사별하신 후 10년 만에 재혼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의 소개였다는데 재혼의 나이는 많아도 남자답고 책임감 있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께서 좋게 보셨다고 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해 결혼이 성사된 뒤 아버지 나이 41에 제가 태어난 거죠. 아버지는 제가 아는 모든 남자 중 가장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제 우상이셨답니다. 작게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제 자랑이 되어주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제 나이 21살 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나이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 민첩하던 분이 언젠가부터 일기장에 글자 하나, 장부에 숫자 하나 적는 것도 느릿해지고 밥을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하시더군요. 이것 또 이러네. 예순 넘으니까 몸이 정 같지가 않아. 아버진 나이 때문에 몸이 굳어가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내려오다 낙상사고까지 당하며 가족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죠. 그때 단순히 발이 꼬인 게 아니라 갑자기 휘청하고 넘어지셨거든요. 그전에도 다리가 이상하게 굳는 것 같다는 말은 몇 번 하셨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니 별일이든 아니든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병명조차도 낯선 그 병이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의사는 파킨슨병이라는 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경계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으로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행을 늦춰볼 수는 있지만 서서히 악화되는 병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을 미룰까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이 병과 오래 가야 한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완치가 없다는 말에 가족들 모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병은 서서히 진행되어 갔어요. 아버진 굳어가는 손 때문에 점점 셔츠 하나 입는데도 한참이 걸리셨고 식사 때 숟가락을 떨어뜨린 일은 일상 다반사가 됐답니다. 나중엔 젓가락질을 한 번 더 힘이 들어 아버진 자신의 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뭐든 척척 해내며 살아오신 분이 그깟 일상조차 해내지 못하게 되니 스스로가 답답하셨던 거죠. 아버진 그렇게 해가 갈수록 몸이 눈에 띄게 굳어가셨죠. 어느 날은 물 한 모금 넘기시다 얼굴이 벌개지도록 기침을 쏟아내셨는데 그 뒤론 가족 누구도 아버지를 혼자 식사를 하게 둘 수가 없었어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또 사례가 들킬까 다들 긴장을 한 채 아버지만 바라보게 됐으니까요. 결국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지신 아버진 괴로움 속에서 회사를 정리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몸이 더 말을 듣지 않기 전에 큰 결정을 하신 거죠. 완전히 회사를 정리한 날 아버지 무너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끼셨고 저희 가족은 밖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늘 강하고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무너지실 줄은 전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후 아버지 상태는 천천히
하지만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점점 혼자 일어나 앉는 것도 힘겨워하셨고 나중엔 침대나 의자에 앉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셨죠. 항상 위풍당당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목소리도 너무 작아져 아버지께 몇 번이나 되묻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미안한 일이 있으셔야 사과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오늘은 살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아침 잘 드셨네요. 다행이에요. 덕분에 오늘 저 회사 가는 일이 한결 기분 좋겠는데요. 다녀올게 아버지. 갈수록 말하기 힘들어하던 아버지께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던 말은 미안하단 말이었습니다.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태산 같던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보기 싫어 전 더욱 의연한 척하곤 했어요. 또한 지쳐가던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더 챙겼고 예민했던 시기에 저만큼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동생도 보살피며 전 그렇게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연하장애로 식사도 힘들어하고 살해와 기침도 갈수록 심해졌던 아버진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딱 10년의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진 비로소 편해지실 수 있었죠. 여보, 우리 대규 결혼하는 거라도 보고 가지. 어머닌 아버지 장례식 내내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못 보고 떠나신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당시 제 결혼식이 꼬박 5달 정도 남았었거든요. 소개로 만났던 아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제가 아버지 병으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와 결혼한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찾아뵌 처가에서 장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결혼식에서 돌아가신 박하사돈 생각에 나랑 선주 아빠도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자네 어머니 말이야. 같은 여자로서 참 훌륭한 분 같아.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렇게 오래 아픈 사람을 요양원도 안 보내고 옆에서 보살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선주 너 앞으로 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네 시어머니 잘 보고 배워서 너도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구나. 그때 장모가 저희 어머니의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내심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가 아내에게 효분으로 잘하라고 당부한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훌륭하기도 훌륭한 분이지만 네 시어머니 덕에 네가 얼마나 편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니.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나 도와주셨잖아. 우린 형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해주지도 못했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꼭 잘해야 한다. 알았지?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회사 정리하신 거지 망한 게 아니었기에 집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다행히 적지 않았던 덕분이었죠. 실은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2억도 넘치게 가분하다며 거절했었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저도 모아둔 돈이 영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는 그런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했습니다. 서울 집값 요즘 얼마나 비싸. 솔직히 난 벌이도 박봉이고 집안 형편도 별로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당신 덕도 있지만 어머님 덕에 대출 끼고서라도 처음부터 자가해서 살게 됐잖아. 나 어머니께 진짜 잘할 거야. 아는 자신의 말처럼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해 주더군요. 또한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던 제 동생에게도 참 잘해 주셨죠. 새언니, 우리 오빠 저한테 많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전 아빠보다 오빠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오빠한테 진짜 잘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새언니. 당연하죠. 아가씨 오빠이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난 아가씨한테도 잘해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동생이니까요. 저 또한 처가에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처가에 가는 건 즐거웠어요. 장인 장모도 처남도 절 좋아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처남은 제게 맨날 대기업 이직 팁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라 인맥도 꽤 많았는데요. 그런 인맥을 이용해 처남에게 취업 정보도 많이 알아봐주고 그와 별개로 처남이 스펙 쌓는 일도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 덕에 처남은 대기업은 아니어도 괜찮은 중견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네요. 전 이게 다 제 덕이라며 기뻐하던 처남을 축하 의미로 비싼 한우 식당에도 데려가 주었죠. 처남의 이직으로 장인장모는 제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절 예뻐하셨지만 그 뒤로는 제게 우리 집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유, 우리 복덩이. 우리 손주도 호강시켜주고 우리 영호도 출세시켜주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최고 기쁨인데 자네가 그걸 다 해줬잖아. 자넨 우리 집 상전이야, 상전. 또 전 그때껏 돈 아깝다며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다는 두 분을 모시고 천안까지 함께 대만과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물론 제 동생과 어머니도 잘 챙겼지만 처가 식구들도 똑같이 챙긴 거죠. 아이처럼 즐거워하던 장인장모 보며 아내는 제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공무원 월급 알잖아. 난 구급 시험도 오래 준비하다 붙어서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잘 못했거든. 당신 덕에 내가 결혼하고 효녀 노릇하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눈물 나더라. 이렇게 즐거웠던 우리 결혼 생활에 딱 하나 있던 문제는 바로 난임이었는데요. 숱한 시험관 시도 끝에 결혼 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도 일찍 트이더니 한글도 일찍 떼고 말도 또래보다 야무지게 잘하더군요. 그런 아들은 아내와 저 그리고 양가 모두의 기쁨이었죠.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 제 인생엔 행복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8년 뒤 어느 날 제게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자네 보고서 아직이야? 달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어? 어느 날부터 전 점점 제 손이 굳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근할 때 단추 잠근 일이 답답해지더니 이상하게 일할 때도 손이 뻣뻣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이상하게 한쪽 다리가 경직되고 걸음을 떼는 것도 답답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한 것도 몇 번이나 됐죠. 또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좋았던 발음도 묘하게 불분명해져 회사에서 발표할 때 반응도 좋지 않을 때가 많았고요. 갈수록 손발이 떨리기까지 하는 게 스멀스멀 불길함이 몰려들더라고요. 그것들 모두가 낯설지가 않은 게 아버지가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전 겪으셨던 증상과 비슷하더군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아버지와 같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말았죠. 가족 중 파킨슨 환자가 있으면 발병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높다고 하는데 전 아버지 영향으로 심지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발병이 됐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환자분처럼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병의 진행이 대체로 느리다는 겁니다. 약 먹으면서 재활도 운동도 꾸준히 하면 최대한 진행을 더디게 붙잡아 둘 수 있을 거예요. 의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똑똑히 기억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와 동생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정말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말했죠. 그래도 전 젊어서 아버지처럼 빠르게 악화되진 않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처가에도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처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내는 정말 날벼락 맞은 표정을 짓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날벼락이야? 그거 진짜 치료 못하는 거야? 앞으로 나빠질 일밖에 없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치료약 하나 개발 안 되냐고, 어? 그리고 장인장모는 조바심을 내며 제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면목없어 하면서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그랬듯 애써 가족들을 안심시켰죠. 네, 그냥
최대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젊은 사람은 병이 천천히 진행된다니까 우리 도훈이 성인 될 때까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과 달리 장인도 장모도 제게 걱정 어린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원래 절 그렇게 예뻐했던 장인 장모는 오직 엉엉 울던 자신들의 딸 걱정만 하기 바빴죠. 아이고 이걸 어쩌냐.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무너지는 법인데 너 앞으로 그 고생을 다 어떻게 하냐. 아휴 네 시어머니 팔자 네가 그대로 물려받게 생겼다. 어머니 지금 제일 힘든 건 매형인데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매형 어떡해요. 지금은 우선 괜찮은 거 맞죠? 다 괜찮을 거예요. 그나마 천하만이 울먹이며 절 걱정해 주더라고요. 장인 장모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 걱정이 우선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 장인 장모가 절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군요. 절 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 따스함은 더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절 점점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느리게 하거나 숟가락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렇게 무안을 주더라고요. 아유 답답해서 볼 수가 없네. 벌써부터 숟가락질도 못해서야 원. 아유 속 터져. 처음엔 미래 아내를 고생시킬 죄인이란 생각에 저도 아무 말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처가에 잘한 건 싹 잊어버리고 아프다는 걸 알자마자 사람을 이렇게 구박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처가에 갔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처간 특이하게 현관에서 중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얕은 계단 한 개 정도 높이를 올라서야 했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데를 올라가다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평소에 가끔 느꼈던 것처럼 상체는 앞으로 가려는데 하체는 영 움직이지 않는 느낌 때문에 말이죠. 그때 장모는 제게 정말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가지가지 하네 진짜. 그래서 회사 일은 제대로 하겠어? 곧 잘리는 거 아니야? 집에서 우리 선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에휴 대기업 다니는 사위봤다고 좋아했더니 이건 뭔 대기업이고 자시고 간에 평생 내 딸 병수만 들며 살게 생겼네. 아주 똥 밟았어. 사람더러 똥이라니 정말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한 번 더 후벼판 건 장인의 말이었죠. 내 말이 파킨슨병 걸린 부친 있다고 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운 좋게 결혼 전 돌아가셨다 했더니 이건 더 큰 죄래잖아. 젊은 사람은 병도 느리게 진행된다며. 근데 벌써부터 이게 뭔가. 이제 고작 1년 지났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여태 참았던 못마땅함이 터진 것 같은 장인 장모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그렇게 우리 사이 하더니 결국 제 직업이란 저희 집 돈 때문에 저 좋아하신 거네요. 결혼 전부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길 그렇게 바라셨어요. 아무리 자식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제 앞에서 내뱉냐고요. 장모님, 저희 집사람들어 저희 어머니 닮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제가 병 걸린 지 얼마나 됐다고 태도가 싹 바뀌세요. 저 아직 집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고요. 두 분께 계속 이런 멸시당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못할 말 했나? 자네도 자네 보고 끔찍이 생각하지? 우리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 그때야 설마 자네가 똑같은 병 걸릴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한 말이지. 예, 두 분 마음 잘 알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못마땅한 사이는 다신 여기 안 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그렇게 처가를 나온 뒤 전 두 번 다시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놀란 처남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그렇다고 장인 장모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아는 그때만 해도 제게 미안해했었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인 장모의 말처럼 제 몸은 예상보단 병의 진행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전 갈수록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네요.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느낌이 든다거나 몸이 뜻대로 되지 않아 전 회사에서도 점점 넘어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언어장애는 진행이 더뎠지만 약간은 이미 진행이 됐던 터라 결국 거래처 미팅이나 발표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죠. 팀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운전은 당연히 사고가 날까봐 그만두었고 대중교통을 타고 내릴 때도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문제는 집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또? 난 몰라. 전 둔해진 걸음 때문에 집에 깔려있던 카페트에도 자주 걸려 넘어졌습니다.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던 아내가 큰맘 먹고 산 비싼 카페트였는데 제가 주스도 쏟고 코피가 났을 땐 피까지 물들어 아내가 정말 속상해했었네요. 처음엔 절 걱정했는데 나중엔 익숙해져서 그런지 카페트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결국 카페트를 치우기로 했을 땐 대놓고 제 앞에서 한숨을 쉬기까지 하더라고요. 나 안 불편하게 한다더니 이게 뭐야? 그때 아내 이런 중얼거림을 듣고 정말 서운했었네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밥 먹여달라 시켜달라 부탁한 거 아니잖아. 내가 카페트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오늘은 나도 정말 서운하다. 이런 제 볼멘 소리에 아내는 대꾸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때문에 아내가 아끼던 스탠드 전도도 깨지고 동시에 TV도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세댄 소리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진짜 몸이 굳었으면 좀 조심해서 걷던가 그냥 앉아만 있던가. 이거 너 어쩔 거야. 진짜 짜증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말고 사고 좀 그만 치라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서운한 것과 별개로 그때까지 난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보호자 입장이 되어봤으니까요. 물론 제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니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제 몫의 집안일도 해내곤 있었지만 어쨌든 가족 입장에선 제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좀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파킨슨병 가족을 둔 처지가 생각보다 더 힘들었던 건지 갈수록 짜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엔 사소하게 숟가락이라도 떨어뜨릴까 봐 아주 식사 때마다 아내 눈치를 볼 정도로요. 이후 제 병은 계속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손이 떨리고 굳어지며 타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보고서 하나 쓰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고 회의 내용을 바로 받아 적거나 급한 메일에 대응하는 일도 점점 버거워졌죠. 결국 전 파킨슨병 진단 후 2년 반쯤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미안해 여보. 우리 회사 연봉 많이 주는 만큼 업무도 힘든 거 알잖아. 난 이미 회사에서 민폐라 더는 회사 생활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나 다른 일 찾아볼게.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아내는 한숨만 푹 쉬며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전 그 자리에 망부서처럼 서서 고개를 떨궜죠. 예전 아버지 심정이 이랬을까 생각하니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는 점점 더 제게 차가워졌어요. 말도 잘 걸지 않았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온다며 퇴근이 늦는 날도 많았고요. 주말에도 친구들 보러 간다, 친정에 간다며 절 피하는 듯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집안일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도 모두 제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애 어린이집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물론 제가 집에 있으니 당연히 그러려고 했는데요. 절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아내 말이 너무 쓰라리더군요. 아무리 제가 아프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당시 유난히 또래보다 의젓하게 자랐던 아들은
변한 집안 분위기에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아는지 자주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제가 호호해 줄까요? 이 조그만 것이 이렇게나 큰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구나 싶어 아들을 볼 때마다 콧잔등이 시큰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지 반년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제 눈에 갈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더군요. 아내는 주말에 가끔 아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처가만 다녀오면 아들이 제 눈치를 보다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빠, 도훈아, 왜 울어? 어? 아빠가 불쌍해서요. 아빠가 불쌍해? 너 왜 자꾸 외갓집 갔다 오면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왜? 어른들이 아빠 얘기 뭐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절대 비밀이랬어요. 말하면 안 돼요. 처음엔 장인 장모가 아내와 함께 제 뒷담화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애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말은 해야겠다 싶어 아들에게 저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아들 말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들은 화장실에 있던 자기 엄마가 나오나 계속 흘끗흘끗 눈치를 보며 비밀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단어가 괜히 깨림직했던 전 며칠 뒤 절 보러 왔던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집사람이랑 처가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그 말이 이렇게 찝찝하지? 그냥 나 욕한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건가? 아니, 좀 이상한데? 오빠 욕을 했으면 한 거지 그걸 굳이 비밀이라고 A까지 막나? 어차피 오빠 면전에 대고도 엄청 무리하게 군 사람들인데 진짜 그 집 사람들도 세연이도 다시 봤어. 세연이도 오늘도 봐. 나 온다니까 어디로 쓱 나가버린 거. 오빠 처남이란 사람만 오빠 걱정해 준다며? 진짜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무튼 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동생도 투덜거리며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동생은 아내 몰래 제게 소형 녹음기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증거 잡는데 확실하잖아. 다음에 새언니가 도훈이 친정에 데리고 갈 때 애 주머니에 슬쩍 넣어서 보내봐. 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다. 결국 동생의 말대로 아내가 처가에 갈 때 아들 옷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주머니를 뒤져 재빨리 녹음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집에 있을 땐 들을 수가 없어 다음날 아내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죠. 오빠, 확인했어? 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할 거라고? 그럼 나도 갈게. 나도 궁금해서 못 참겠어. 제 동생은 당시 퓨전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퇴근해 피곤할 법도 하건만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동생과 함께 녹음기를 확인한 순간 저는 커다란 배신감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엄마, 다음에 태영 씨가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릴 겸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언제 괜찮아? 아이 벌써? 너희들 아직 사귄 지 5달밖에 안 됐다며. 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인사하고 싶대? 어차피 나 언제 이혼 얘기 꺼내나 때만 보고 있잖아. 이혼하면 태영 씨랑 어차피 재혼할 건데 뭐. 그리고 그냥 태영 씨가 엄마 아빠랑 친해지고 싶대. 가뜩이나 떨리던 손이 더더욱 크게 부들대더군요. 아낸 바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장인 장모뿐 아니라 처남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누나, 내가 그 태권도 학원 간장인 가는 놈이랑 당장 헤어지랬지? 누나가 사람이야? 매영이 누나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어? 그리고 막말로 매영이 누나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 아직 매영 건강한데 누나가 매영 때문에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다고 벌써 이혼 타령이냐고. 아이 그래, 나 아직 고생 안 했어. 근데 이혼 안 하면 곧 엄청 고생할 거 아니야. 결혼하면서 인생 핀 줄 알았는데 그 인간 회사까지 그만둔 거 보고 얼마나 화딱지 나는 줄 알아? 우리 시어머니가 돈 좀 쥐고 있다고 해도 그거 받자고 내가 끝도 모르는 개고생을 왜 해? 차라리 일찍 죽는 병이라면 짧고 굵게 간병이라도 하지. 그 인간이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어떻게 하냐고.
난 내 인생이 훨씬 소중해. 영호는 네 매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네 누나 인생이 먼저인 거야. 뭐 그 집 돈이 아깝긴 하다만 김서방 그놈 때문에 네 누나 고생시키느니 태권도 관장한다는 걔가 훨씬 나어. 네 누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리니까 얼마나 좋니? 아무튼 선주 너 그 태영이라는 인사시키는 건 좋은데 우선 빨리 이혼부터 해. 안 그러면 덜미 잡수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나마 말리던 처남 외엔 모두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었더군요. 아내는 아픈 절 버리고 벌써 재혼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장인 장모도 한통 속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모는 철저하게 저희 아들 입단속까지 시키더라고요. 도훈이 할머니가 항상 말하지만 네 아빠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니? 도 엄마. 7살이 뭘 알아. 그러니까 여태 지 아빠한테 말 안 했지. 그들은 저희 아들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경거망동했더군요. 영민했던 아들은 대충 상황을 눈치채고 저만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고 울었던 거고요. 애 앞에서 제발 말 좀 가려하려면 화를 낸 건 역시나 처남뿐이었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와 동생은 엄청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로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처남 누나 바람 피우고 있지? 어떻게 처남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처남만큼이라도 나한테 바로 말을 해줬어야지. 전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처남은 당황하며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매형. 근데 아시잖아요. 전 매형 편인 거. 매형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혼자 말려보려고 한 거예요. 한심하게 누나 그놈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대요. 그것도 유부녀가요. 그런데 그런 데서 만난 거면 가볍게 만난 사이인 줄 알고 떼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소개팅 어플? 기가 막혀. 됐고 다 알게 된 이상 난 처남 누나랑 못 살아. 그리고 그 태권도 관장이라는 놈 어디 사고 난지 알아? 나 그놈 절대 가만 못 두겠어. 알아요, 매형. 제 친구 사는데 근처에 산다길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형,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전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던 처남에게 상간남의 학원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놈은 아파트 대단지와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거기로 쫓아가려니 아직 문도 안 열었겠다 싶더군요. 정보를 찾아보니 점심시간부터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아내가 일하던 주민센터부터 달려갔습니다. 야, 이선주. 깜짝이야.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아가씨는 왜? 저와 동생을 보자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내의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동작이 느려지기라도 할까봐 동생 손에 든든한 지지를 받으면서요. 그리고는 경악한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죠. 최대한 발음도 뭉개지지 않고 말도 느려지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태권도장 하는 어린 놈이랑 바람났더라? 네 부모한테 벌써부터 인사까지 시키려고 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걸 알면 뭐가 달라져? 너도 네 부모도 똑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내가 아프기 전엔 그렇게 알랑방에 끼어대더니 내가 아프자마자 날 버려? 나도 당신 너무 힘들어하면 놓아줘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었어. 끝까지 나 책임져 달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차라리 그냥 빨리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어떻게 바람을 피워? 최소한 나한테 의리는 지켰어야지. 당신도 당신 부모도 말이야. 제가 울분을 토하자 아내는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미친 듯이 주위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도 남았으니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는 일터잖아. 왜? 창피한 건 아니?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게 공무원 신분 아니야? 여러분, 방금 저희 오빠 얘기 다 들으셨죠? 이런 사람이 공무원증 달고 다녔어야 되겠어요? 저희 오빠 덕에 떵떵거리고 살다가
저희 오빠가 파킨슨병 걸렸다니까 바로 발언 피운 여자예요. 이 사람이요. 동생은 제대로 엿먹어보라는 표정으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솔직히 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동생은 데려오지 않으려 했건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든든하기도 했죠. 동생의 외침에 어쩔 줄 모르던 아는 후다닥 안쪽 사무실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결국 동생과 전 그곳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왔고 전 흥분한 동생을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혼자 상간남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오픈 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학원에 쳐들어갔어요. 그곳에 마침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왔던 학부모들도 몇 명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그들 들으란도 소리치며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네가 윤태영이지? 너 이선주 알지? 네가 꽃이 유부녀 말이야. 나 그 여자 남편이야. 네? 무슨 그런 사람 몰라요. 왜 이러세요? 몰라? 어디서 발뺌이야? 어차피 요즘 세상에 뒷조사하면 증거 다 나오게 돼 있어. 어디 어린애들 가르친다니까 유부녀를 꼬셔? 너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냐? 어? 아프기까지 한 제 소나기 힘이 그렇게 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놈은 제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눈알 이리저리 굴리며 바들바들 떠는 게 딱 봐도 죄 지은 놈이었죠. 이미 처남에게 2번, 3번 확인하고 찾아간 곳이었고 그놈의 검은색 허리띠 끝에 버젓이 윤태영이란 이름이 박혀 있어 이놈이 상간남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요. 전 학부모들 눈치부터 살피던 그놈에게 으름장을 놓은 뒤 멱살을 거칠게 밀쳐버렸네요. 내가 상간자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딱 소장 받을 준비하고 있어,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양심 있으면 애들 가르치지 마라. 어? 너 같은 놈한테 무도인 정신과 또 배울 애들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전 괘씸한 두 연놈모들 응징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뭐야, 자네가 어쩐 일로 나한테 전화를 거나?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전화기 손에 들 힘은 아직 남았나 보지? 네, 제가 집사람이나 그쪽 집안 사람들한테 열받아서라도 힘이 솟아나네요. 장모님, 저희 집사람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다면서요? 제가 이를 가며 말하자 장모는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전 그런 장모에게 간결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엔 부모 없이 자라서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그런 인간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부모 때문에 버러지로 자란 인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부모가 엉망이라 집사람도 의리도 양심도 없는 인간으로 자란 것 같은데 자식을 버러지로 키운 거 제발 좀 부끄러워하면서 사세요. 끊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봐 전 장인 장모 번호 모두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전천 반성은커녕 제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사람 망신 주니까 좋니? 덕분에 나 징계당하게 생겼어. 이제 속이 후련해? 그래, 차라리 잘 됐네.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괜히 나 못된 사람 되는 것 같아 찜찜했는데 당신이 먼저 터뜨려줘서. 미안한데 난 당신 병수 받으면서 청춘 다 보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애는 당신이 데려가. 난 혼자 애 키울 자신 없어. 혼자가 아니라 새 인생 살 때 애가 방해되는 거겠지. 당신 진짜 생각보다 더한 인간이구나. 최소한 남 버려도 애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난 내 인생 살아야 되겠어. 난 엄마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게 길러주신 자식이니까 나도 내 인생 소중하게 여길 권리 있어. 아니, 내가 보기엔 당신 부모, 당신 인간 말종으로 키웠어. 진짜 자식이 소중했으면 최소한 인간의 짓거리를 할 때 말렸어야지. 그래, 애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사람 제일 힘들 때 버리고 자식까지 버린 거 언젠간 업보로 돌려받을 거야, 당신.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렇게 전천 기억 후 자식까지 외면한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이요. 전 가여운 아들 끌어안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빠, 저 엄마한테 보낼 거 아니죠? 저 엄마 싫어요. 맨날 아빠 나쁘게 말하잖아요. 저 아빠랑 살래요. 아빠 절대 우리 돈이 안 보내. 아빠가 미안하다. 그 와중에 저랑 살고 싶다던 아들에게 너무 고맙더군요. 그렇게 전 제 병으로 인해 아내라는 불순물을 거르고 이혼하게 됐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도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면 저도 애를 못 데려간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당연히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평생 아내와 엮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미리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무엇보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만약 일찍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무책임한 애 엄마가 끝까지 애 양육비를 보내려나 싶었거든요. 제가 애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에 전천 똥 씹은 표정을 지며 결국 동의하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할 때 제가 해간 것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벌어온 돈도 훨씬 많았기에 아내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 전천 공무원 이미지 실추로 인해 정직 처분 후 다른 지자체로 근무지가 옮겨졌다고 해요. 비록 바람 한 번 폭로된 것으로 해임까지 되지 못했지만 그 좁은 바닥에서 전천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을 겁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듣기로 상가남의 태권도 학원도 제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놈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덕분이었죠. 이혼하고 10달쯤 뒤 전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처남에게 유쾌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둘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다 기어코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전천 그놈이 먼 동네 새 태권도장을 차릴 때 돈까지 도와줬다더라고요. 그놈이랑 재혼하면 평생 누나 안 보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이제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전 처남에게 이번엔 통쾌하고도 씁쓸한 소식을 들었죠. 전처가 또 이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부녀 꼬신 인간이 머리가 정상이었겠습니까? 전차 재혼한 후 그놈은 계속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더군요. 한번 이혼하고 재혼한 마당에 창피해서 바로 이혼도 못한 전천. 혼자 끙끙 앓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2번째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전에 매형이 가서 그놈 태권도장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번에 누나가 그놈에 대한 악소문 인터넷에 쫙 퍼뜨려버렸대요. 자기만 망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놈은 적반하장으로 누나한테 손짓권까지 하고 그 뒤론 서로 이혼 소송 걸고 아주 개싸움이었대요.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어쩌냐는데 그냥 한마디 했어요. 창피한 걸 아는 분들이 매형한테 왜 그딴 짓을 했냐고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2분은 보고 살고 있지만 평생 매형한테 미안함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간남의 태권도장은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망해버렸고 2 사람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더군요. 그놈에게 위자료는 받았지만 사실상 전책에 남은 돈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놈이 낭비벽도 심해 자기 벌이로도 모자라 전처가 벌어오는 돈까지 아주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전천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갔고 처남은 자기 누나 꼴도 보기 싫다며 요즘엔 장인 장모도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장인 장모는 그렇게 아끼던 자기 자식이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되었고 전천 2번이나 창피한 이유로 이혼했다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그 와중에도 저와 잘못이 엮일까 무서운지 애 안분 한 번도 물어오지 않는데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직 스스로 거동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넘어지는 횟수도 늘고 수저도 자주 놓쳐 식사 중에 옷이 엉망이 되는 일도 잦아졌답니다. 이혼 후 전 아들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동생이 시집을 가며
지금은 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갈수록 아버지와 비슷해지는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하세요. 그럴 때면 제 억장은 와르르 무너지곤 하죠. 더 가슴 아픈 건 저희 아들이 나이에 비해 갈수록 더 의젓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아빠 숟가락 얼른 새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7살 때도 이미 의젓한 아이였건만 부모의 이혼과 아빠의 병이 아이를 자꾸만 어른스럽게 만들더군요. 자꾸만 남몰래 우는 자신의 할머니와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가는 자기 아빠를 보며 아들은 자기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마치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전 그나마 성인이기라도 했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린애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빠, 도훈이 걱정 절대 하지 마. 우리 도훈이는 오빠가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솔직히 오빠가 계속 등 떠밀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랑 오빠만 두고 나 맨날 너무 걱정돼. 매제 들으면 서운할 소리. 연애를 5년씩이나 했으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나 너한테 짐 되기 싫어. 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까 이 오빠 걱정하지 마. 매제도 너도 힘든데 애까지 데리고 자꾸 친정 오지 말고. 혹시 나중에 오빠 병이 많이 심해지면 그때만 어머니랑 우리 도훈이 좀 잘 들여다봐줘. 오빠가 참 염치가 없다. 고맙고 항상 미안하다. 제 동생은 자주 집에 와 저와 저희 아들을 챙겨주고 있네요. 동생에게도 매제에게도 그저 미안할 뿐이죠. 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5년, 10년 뒤를 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적진 않아 금전적인 걱정은 아직 크게 하지 않고 있네요. 또 전 이혼한 뒤 전처럼 벌지 못해도 집에서 일도 조금씩 하는 중이랍니다. 예전처럼 회사에서 속도를 맞추며 일하는 건 어려워졌지만 시간을 넉넉히 두고 천천히 처리할 수 있는 일감들을 조금씩 받아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네요. 비록 손이 많이 굳고 떨려 전처럼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일을 빨리 해낼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몇 배 느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아직은 그렇게 이 지겨운 병과 함께나마 세상의 한 사람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조금 걱정인 게 그래도 조금 천천히 진행되던 제 언어 능력이 요즘 들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의사소통에 무리는 없지만 목소리도 점점 더 작아지고 말도 느릿해지고 있죠. 솔직히 전 이 사연을 사연투부 작가님과의 통화를 통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 아무래도 일하고 운동하는 시간 외엔 점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사연투부 사연들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연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직접 타자로 적어 신청하자니 영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지만 막상 타자 칠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연을 적으려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메일로 조심스럽게 문의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통화를 통해 제 사연 신청을 받아주시더라고요. 휴대폰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게 힘들어 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열심히 제 사연을 말씀드렸답니다. 그렇게 몇 번의 통화에 걸쳐 제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신 사연투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전 제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가족들은 가슴 아파하겠지만 과거 아버지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었던 모습을 이미 봤고 그걸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연세도 많이 드신 어머니께 그 고통을 반복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많지 않아요. 부디 제 몸이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주길, 그리고 가족들이 덜 힘들도록 파킨슨 병에 많이 동반된다는 치매만은 오지 않길,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어머니와 동생,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길 정말 매일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디 저로 인해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이 고통받지 않길,
여러분께서도 잠시만 시간 내어 빌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파킨슨 병이라는 못된 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 이 자리를 빌려 저와 같은 환우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의 찬란한 빛을 하나하나 꺼버리는 이 지겹고 무서운 병 앞에서 그래도 너무 나약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분들도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듯 하루가 흘러가는 것 똑같으니 침울한 마음으로 살기보단 그저 건강히 버텨줄 때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날그날을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은 우울하더라도 내일은 1초라도 더 웃으시길,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순간을 하루라도 더 남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봄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